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차에서는 우리가 자료의 출처,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 표와 그래프 표현 중에 이제 정성적 자료의 요약, 정량적 자료의 요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조금만 리뷰를 하고 복습을 하고, 정말 3주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료의 출처는 현존하는 자료와 이제 통계조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료, 즉 특정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자료를 구득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료에는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 그리고 정보 제공업체가 수집한 자료, 협회 및 전문기관의 자료, 기업 웹사이트, 그리고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이제 굉장히 품질이 높은, 그리고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고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감정원 이런 사이트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자료의 출처 가운데 두 번째는 이제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제 통계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통계조사에는 크게 실험조사, 그리고 관측조사가 있습니다. 실험조사는 관심이 있는 변수를 먼저 정의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관심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정보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관측조사는 비실험조사, 실험조사가 아니니까 비실험조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관심 변수를 관리할 수 없을 때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관측조사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설문지를 실제로 이제 응답자들한테 돌려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유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자료와 통계 분석을 활용해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덜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현존하는 자료이겠죠. 현존하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관측조사, 설문조사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런지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의하셔야 할 점이 통계조사에서는 그 자료 수집 오류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 문항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응답자들의 응답을 잘못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응답을 받고서 엑셀이라든지 이런 그 통계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서 오류를 나타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은 자료 수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집단 전체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또는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합리적인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즉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치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제 표본인데요. 자료 수집의 대상 두 번째가 표본인데요. 표본은 영어로 이제 샘플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하고 표본은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은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모집단 population에서 추출한 일부 관측체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표본을 택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표본을 정말 잘 추출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했을 때보다 오히려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모집단을 잘못 추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확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즉 위험이 따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모수와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수치이고요. 통계량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표본을 추출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표본의 어떤 특성, 표본의 정보 뭐 이런 걸 찾아내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통계량,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모수, 페러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수에는 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뮤, 그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 시그마, 그리고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계량에는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편차 S, 표본 비율 P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 때도 당연히 다르지만 기호로 표현할 때도 다릅니다. 그래서 뮤라고 표현하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아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의미하는구나. 대신에 X바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아 이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합의한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듯 싶어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이나 모집단의 표준편차 표기할 때는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하는데요. 표본의 분산이나 표본의 표준편차 표기할 때는 S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영통계학의 서론 부분을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가 기술통계학입니다. 그래서 기술통계학 내용은 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표와 그래프 표현, 그 중에 이제 정성적 자료 요약 다 나갔고요. 그리고 정량적 자료 요약은 한 중간쯤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를 요약할 때는 뭐 정량적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도수 분포표를 이용한다. 그래서 표로 다 이용할 때는 대부분 이제 도수 분포표가 됩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는 겹치지 않는 여러 계급 또는 여러 범주의 도수를 표의 형태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 열에 자료의 계급, 둘째 열에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기록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행열이라고 할 때 행은 이렇게 된 거죠. 가로로 된 거. 그래서 첫 번째 행, 그 밑에 두 번째 행, 뭐 그 밑에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열은 이렇게 세로로 된 거죠. 그래서 맨 왼쪽이 맨 왼쪽이면 이렇게 가야 되나요? 맨 왼쪽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열에 자료의 계급 범주를 표기하고요. 두 번째 열에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기록한다.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만들면은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도수분포표, 표로 다 작성을 하면 원 자료, 로우 데이터에 비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독자들이 보고 굉장히 편하게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그냥 쭉 나열했을 때보다 원 자료, 로우 데이터, 원시 자료를 쭉 나열을 놨을 때보다 이렇게 도수 분포표로 다 표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정말 쉽게 이제 그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독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 도수를 이용해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어떤 계급의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누어서 구한 것이고요. 이걸 표의 형태로 보여준 게 상대 도수 분포표. 그 다음에 또 백분율 도수를 구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상대 도수에다가 100을 곱해주고 뒤에 단위를 퍼센트를 붙여주면 이제 백분율 도수가 되죠. 그래서 백분율 도수를 이용해서 백분율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와 백분율 도수 분포표의 장점은 전체 도수에서 각 계급 범주의 도수 비율이나 백분율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볼 때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성적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도수 분포표 등의 요약된 정성적 자료를
막대 형태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가로축에 즉 뭐 x축 또는 횡축에다 계급이나 범주를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도수를 표시한다. 뭐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뭐 막대 그래프는 뭐 예전에는 솔직히 손으로 다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손으로 그리질 않죠. 그래서 그냥 엑셀이라든지 이런 통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든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막대 그래프 만들 때는 각 계급 또는 범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대들을 분리해가지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막대들 사이에, 막대와 막대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당연히 그래프로 다 보여주는 거니까 자료의 내용을 또는 뭐 어떤 자료의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숫자를 갖다 일일이 정말 다 살펴보는 거. 물론 숫자만, 원시 자료의 숫자만, 수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 자료는 어떤 분포를 취하고 있어. 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은 자료의 내용을 좀 굉장히 잘 알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파이 차트였죠. 그래서 그래프, 원그래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파이 차트는 각 계급 또는 범주의 상대 도수나 백분율을 면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일단은 모든 자료를 포함한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계급의 상대 도수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원을 나누어 줍니다. 이거 옛날에 손으로 다 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저희 남학생들 군대 가면은 이런 파이 차트 또는 원그래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뭐 지금은 엑셀과 같은 그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계급 또는 범주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원그래프가 파이 차트가 너무 복잡해져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계급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뭐다, 이 부분은 뭐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계급에 나오는 숫자는 웬만하면 도수나 상대 도수나 백분율 도수 중에 하나인 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뭐 고객들한테 설명하거나 상사에게 설명하거나 할 때 이런 그 표와 그래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정성적 자료의 요약을 살펴봤으니까 정량적 자료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에서 도수 분포표 만들듯이 정량적 자료에서도 도수 분포표를 만들면 되는데요. 근데 정성적 자료는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급 또는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량적 자료는 그냥 숫자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이 계급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급이 여기서 구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계급 구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급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급 수를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 각 계급의 폭을 결정하시고 세 번째 각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계급의 수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계급의 수 결정할 때는 그 자료에 속한 관측체 숫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자료의 변동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할 정도로 변동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할 정도로 계급의 개수를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개에서 20개까지 그 계급 또는 계급 구간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급의 수를 한 5개 내지 6개로 하는 게 좋고요. 자료에 속한 관측체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수의 계급 구간을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급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각 계급의
폭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요약해 줄 수 있도록 도수분포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각 계급의 폭을 잘 결정을 하면 좋은데요. 일단 유의하셔야 될 거, 계급의 폭은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한 계급의 수하고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결정하는 계급의 폭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둘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폭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범위를 계급의 수, 첫 번째 단계에서 계급의 수를 결정했으니까 범위를 계급의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고 그걸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한 계급의 수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면 계급의 폭이 결정된다. 근데 이때 이제 뭐 소수점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소수로 나온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작성자의 선호에 따라서 좀 편리한 값으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각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급의 상한과 계급의 하한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의하셔야 될 거, 각 관측치가 오직 하나의 계급에 속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의 경계값 결정할 때 각 그 한 계급에 하나의 관측치가 오직 하나의 계급에 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측치이든 하여튼 계급에 속해야 됩니다.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 계급 구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계급의 하한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 또는 10의 배수를 사용해 가지고 하한을 두고 그리고 나서 또 상한을 두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의 수, 계급의 폭, 그리고 계급의 경계값이 결정되면 각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를 열심히 헤아려 가지고 기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도수분포표 장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수분포표를. 그럼 장점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원시자료. 원시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시자료를 많이 다뤄본 그런 학자들 같으면 그냥 원시자료만 보고도 어떤 분포를 취하는지, 뭐 그다음에 이 자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원시자료에서 얻기 힘든 어떤 자료에 대한 직관을 제공해 주는 게 도수분포표이다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상대 도수분포표는 정성적 자료에 상대 도수분포표 만들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는 주로 히스토그램으로다가 정량적 자료의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으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그냥 막대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엑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하고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히스토그램도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히스토그램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히스토그램은 주로 이제 연속적 자료를 활용할 때 히스토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막대가 붙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정성적인 자료에서는 정성적인 자료에서 그래프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는 그 계급 사이에 간격이 있다. 계급이니까 인접한 막대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히스토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막대가 붙어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도 막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가로축, x축, 횡축의 계급의 범위 또는 계급 구간 변수를 갖다 두고요. 그다음에 세로축, y축, 정축에다가는 도수, 뭐 상대 도수, 그리고 백분율 도수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중요한 거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분포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좌우 대칭인 그런 분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꼬리가 왼쪽으로 드리워진 왼쪽 꼬리 분포, 그다음에 꼬리가 오른쪽으로 드리워진 오른쪽 꼬리 분포, 뭐 이렇게 이제 이 자료의 형태가 또 이 자료가
이 자료의 특성 중에 하나인 분포의 형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던 게 누적 분포예요. 그래서 누적 분포, 누적 도수 분포는 이제 각 계급과 같거나 작은 계급, 그러니까 각 계급과 같거나 작은 계급의 도수를 보여주는 분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누적 상대 도수, 누적 백분율 도수 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누적 도수 분포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짧지 않지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 그 정양적 자료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으로 줄기입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입 그림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강의안을 띄워놓으면은 22쪽입니다. 그래서 줄기입 그림, 탐색적 자료 분석, 줄기입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이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EDA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기술 통계학 중에 이 표와 그래프 표현은 뭐 많은 발전이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 EDA는 자료를 간단하고 그리기 쉽고 신속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분석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소개해드린 줄기입 그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훨씬 많이 봤던 건 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 수렴 그림 또는 뭐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줄기 잎 그림을 여기서 살펴보고요. 박스 플롯은 뒤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거, 뭐 표현 그 자체에서 보시면 아, 줄기하고 잎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줄기 잎 그림은 자료 집합의 어떤 순위와 자료의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도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 줄기 잎 그림을 갖다 작성할 때 이제 자료의 각 관측치를 10단위의 숫자인 줄기 그리고 1단위의 숫자인 잎으로 구분해 가지고 첫째 열에는 줄기를 적고 둘째 열에는 잎을 적어 넣은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줄기 잎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정렬을 해라. 뭐 크기 순서로 정렬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는데 보통은 오름차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 즉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관측치를 줄기와 잎의 두 구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첫째 열에 크기 순서로 쭉 수직으로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잎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둘째 열에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열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는 자, 이 표 2-8이라고 하는 표는 이제 어떤 기업에 입사하려는 그 50명을 갖다 면접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50 문항 중에 적성 검사 몇 문항이나 맞췄는지 뭐 그것들을 갖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표본의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기재되어 있는 수치는 150 문항 중에 올바르게 응답한 문항수를 갖다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친구 같으면은 150 문항 중에 112개를 맞췄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췄네요. 근데 가장 적게 맞춘 그 사람을 갖다 살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행이고요. 여기 있는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요게 행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여기 있는 요 행이 첫 번째 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행을 갖다 막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아홉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속한 게 바로 68이라고 하는 요 숫자이고요. 요 68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50명 중에 가장 정답 문항수가 적은 그 사람의 정답 수입니다. 그래서 68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은 일곱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일곱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141문항을 맞힌 사람이 가장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죄송합니다. 최소값은 68이고 최대값은 14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라고요? 줄기 잎그림 그릴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 순서로 정렬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실제로는 엑셀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정렬을 했고요. 사실은 그 아래 한글에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했고 그걸 갖다 이제 표로다가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나의 열에다가 표현을 하면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5개 열로다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값 68 그리고 최대값은 14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줄기와 잎의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기는 여기서는 10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잎은 1단위로 한다라고 하면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6, 그러니까 60이니까 6, 그 다음에 77, 70이니까 7, 80이니까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1이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14까지가 이제 줄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렇게 첫째 열에다가 이게 안 되네요. 첫 번째 열에다가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갖다가 나열을 하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 잎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요 두 번째 열, 둘째 열에 크기 순서로 쭉 나열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시험 쳐보면요. 여기 그 잎에 해당하는 숫자를 둘째 열의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기 순서로 나열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그 줄기 잎 그림이 표현하려고 하는 걸 완전하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열에다가 잎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갖다가 나열할 때도 크기 순서로 하고요. 두 번째 열에다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열에 줄기를 나타내주는 수치들을 표현할 때도 수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에 해당하는 숫자를 두 번째 열, 둘째 열에 표현할 때도 표시할 때도 크기 순서로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68이 가장 적은 숫자 최소값이었는데 여기 줄기가 6이고 60을 의미하죠. 그리고 잎이 8이니까 68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141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줄기가 14, 14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이 있으니까 141. 이게 이제 최대값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줄기 잎 그림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또는 장점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장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은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렇긴 하지만 자료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간, 계급 구간으로 묶어두기 때문에 개별 관측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별 관측치 어떤 것들이 있지? 라고 이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표현을 해주질 않습니다. 줄기 잎 그림은 원래의 자료를 크기 순서로 쭉 보여줄 뿐만 아니라 히스토그램과 같이 자료의 분포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줄기 잎 그림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횡으로 돼 있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종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이렇게 세로로다가 표현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히스토그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분포 형태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수분포표나 히스토그램은 원래의 데이터, 그러니까 원 자료에 속한 관측치, 자료에 속한 관측치, 각각의 관측치가 없어요. 보여주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줄기 그림에서는 그것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관측치가 68이었네. 두 번째 적은 건 69였네. 72, 73, 73, 75, 76, 76, 그 다음에 80, 81, 81,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1까지 전체 관측치, 자료에 속한 모든 관측치를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줄기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또 아니긴 해요. 근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줄기 잎 그림에 사용되는 잎의 단위는 보통 10으로 두고 10을 단위로 두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실제로 10을 단위로 두지 않고 다른 걸 단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잎의 단위로다가 100을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잎의 단위로 1을 둘 수도 있고 그러면 줄기는 수점 이하가 되겠죠. 그다음에 잎의 단위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그냥 아까 줄기의 단위가 10을 단위로 했었잖아요. 근데 줄기의 단위도 바꿀 수가 있어요. 100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밑으로 가면은 1 단위를 단위로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점 첫 번째 단위를 단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잎의 단위도 100자리의 숫자를 잎의 단위로 쓸 수도 있고 10자리의 숫자를 잎의 단위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단자리 1의 자리에 있는 것도 잎의 단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 15주 동안 팔린 햄버거의 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줄기 잎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최소값이 얼마냐면은 1565개가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은 2044개예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줄기를 10여 단위로 둔다라고 하면은 얘는 156이 줄기가 돼버리죠. 얘는 185가 되고요. 근데 이게 막 156 다음에 164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보여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100의 단위를 줄기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단위를 잎으로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적은 게 아까 1565였으니까요. 15, 그러니까 이게 줄기의 단위가 100이니까 15라고 하면은 줄기가 15이다라고 하는 것은 1500을 갖다 의미하죠. 그다음에 잎의 단위는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이니까 잎은 60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걸 합쳐보면은 1560이 됩니다. 그리고 단자리는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아까 최소값이 1565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건 1644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줄기는 16, 그 다음에 잎의 단위로 10을 쓰니까 4가 잎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팔렸을 때는 몇 개가 팔렸냐면 2044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줄기의 단위는 줄기는 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잎은 10의 단위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2044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주로 이제 이전 주차에 복습했던 내용을 강의해드렸던 내용을 이제 복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는 죄송합니다. 첫 시간에는 모든 강의 첫 시간에는 모든 주차 강의 첫 시간은 복습의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면 조금 진도가 나가죠. 그래서 아예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